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네, 조금 전 특검은 브리핑을 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몇 시에 이뤄졌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김건희 특검팀이 이곳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2시간여 만인 10시 40분쯤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지휘했고 특검팀 수사관 일부도 참여했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조금 전인 2시 반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시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도 입지 않은 상태로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상태로 버텼다는 건데요. 특검이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고 강한 물리력을 쓸 경우 윤 전 대통령도 물리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사유와 체포에 응할 것을 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증 설명을 끊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도 정작 체포 불응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도 특검 측은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만 한다며 차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오늘 아침 HS 효성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관련 회사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IMS 모빌리티와 이 회사에 대한 HS 효성,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압수수색 집행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는 4일로 조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인 김혜성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지난 2024년 여러 기업들로부터 석연치하는 과정으로 184억 원의 청탁성 투자를 유치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거액을 출자한 카카오 모빌리티 유궁선 대표,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어제에 이어 이틀째 소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틀째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오늘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어제도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했는데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할까요? 네, 내란 특검팀 일단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곧바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된 만큼 당일 즉각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의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지휘부를,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지휘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물론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일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병 확보가 되면서 내란 특검은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팀 수사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실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됐는데요. 특검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최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특검이 이 전 장관처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습니다. 또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들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도 공유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선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경호처에서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손님으로 추정되는 3명이 중상 그리고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경기 용인에서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현장 모습을 보면 차량 한 대가 절반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식당 유리는 물론 근처 철제 울타리까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으로 추정되는 3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조사됐습니까? 네, 운전자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사고를 냈습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으로 추정되는 3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했는데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 동안 현행대로 25%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좋은 제안에 요구사항을 조금 더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where they will have 15% tariffs. 이어 한국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무역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미국 농민과 모든 수출업체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 일찍 나왔지만 지연시켜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체 무역팀은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합의할 조건이 갖추어졌다면서도 관세 유예를 90일 추가 시행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 관세 25%,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에 85% 이상이 USMCA에서 요구하는 북미 원산지 규정을 맞추고 있는 만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그동안 한국 등과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상호 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지난 4월 부과된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 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 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으로부터 7일 이후인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백악관 고위관리와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미 통상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달 30일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를 방문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화오션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해군성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직후 한미 조선협력,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장 방문 결과 보고가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백악관은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현지 시간 8월 1일부터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다음 날 취임 뒤 처음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환영의 뜻을, 조 장관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곧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한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제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이제 실무선에서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8월 중순쯤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조율도 시작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양국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추가 투자 규모 등 통상협상 후속 논의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양국 간 해석 차이를 보인 쌀 등 농산물 개방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을 둘러싼 한미동맹 현대화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첫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첫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며 루비오 장관이 준비해온 여러 이슈에 잘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녹록지 않은 만큼 수개월 만에 재가동된 한미 고위급 외교 채널에서 주도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주말인 내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 휴가지로 자주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방송 3법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이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내면은 도대체 국회에는 왜 하는 겁니까? 이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을 두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표 선거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출마해서 치열한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대세론을 내세워서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해서 막판 뒤집기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SNS에 당원 ARS 투표 안내를 올리고 당원들의 전화가 자신의 간절한 희망이라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특히 전당대회 당일 이루어지는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17배 이르는 만큼 이들의 막판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예비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결정됐죠? 네,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모두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욱, 최수진 의원 등 15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자격심사를 거쳐 당대표 후보는 5명 그대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을 탈락시키고 1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보수 세력가 하는 영남 등 전략 지역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상징적 장소를 찾아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면서 더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서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건희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시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했는데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검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네,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완강히 버텼다.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가 결국 무산된 건데 오늘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불응은 예상을 했죠. 그렇지만 그 불응의 행태를 예상하지는 못했고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뉴스에도 보도가 될 텐데 엄청난 국가적인 저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 국가의 최고 국가 원수였던 분인데 꼭 이래야 하나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걱정은 이것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감정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제 투표 행위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화로 또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민주당도 저런 걸 보면서 더 심판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강성 지도부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양쪽 다 강대강이 선출이 되고 이게 충돌을 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 협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들이 그 갈등 상황을 뚫고 나올 수가 과연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양쪽 전당대회가 점점 극으로 가고 그래서 협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전해주셨는데 오늘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집행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실제로 굉장히 완강하고 강력하게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일련의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절차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지 않은 절차는 공판 절차를 비롯해서 대부분 보이콧하다시피 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예상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 거부하는 양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 요지부동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호지심을 좀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검의 브리핑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해지는 양상이 우리 국민들께서 듣기에도 상당히 낯이 붉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수호지심을 회복해야 국민들 중에서도 측은지심을 갖는 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사기관도 일종의 불인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양상으로 가면요. 법원도 앞으로 시비지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좀만 보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특검도 윤석열 피고인의 의도를 좀 잘 간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걸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한다면 브리핑의 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극한 한쪽 편에 선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윤석열 피고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브리핑이나 이런 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선을 건드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검은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이 깽판이다. 깽판이요? 네, 물론 건강이 나빠져요. 거기 가면은 지금 롯데호텔, 조선호텔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치소 아니에요. 더워요. 밖에서도 더워요. 그런데 그렇게 뭐 생지옥이라니 측근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대체 반성하지 않고 염장 지르는 짓을 그만해라. 시도는 당연히 하겠죠. 과연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서너 사람이 막 달겨들어서 막 들쳐업고 각각 그 팔다리 하나씩 해서 들쳐업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단순하게 뭐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당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실명 위험 이런 것 건강상의 어떤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박지원 의원은 구치소가 조선호텔도 아닌데 깽판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역력하게 읽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을 때 그 변호인을 통해서 영치금 계좌가 공개가 되고 순식간에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까지 모두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에서 본인이 그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 나를 위해서 누군가 영치금을 넣어줬구나라고 하는 건 인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넣어줬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외부로부터 뭔가 지지자들에 의해서 영치금이 모였다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됐는지도 파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는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즉 본인을 위한 그런 정치적 결집을 묵인 내지는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특검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끌려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든 사진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1월 15일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도 결국에는 연문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추론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특검도 이 시점에서는 과연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전히 지지자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끌려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사실 의자에 앉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강제 구인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아니죠. 강제 구인의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와 관련된 실효성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법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예측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공익적인 실현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우리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윤석열 피고의 의도에 지금 이거는 본인 중심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단순하게 법 집행만을 생각하고 가서는 오히려 어떤 뭐랄까요? 이런 뭐 낚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에 걸릴 수 있다. 오늘이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양당의 당대표 선거라는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구인 집행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시민 몸이 아파서라는 주관적인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냐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또 다른 사례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루에도 그런 사례가 몇 차례씩 나오고 많은 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했고요. 윤석열 씨가 듣기는 합니까? 네, 뭐 듣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수감 시설 안에는 선풍기가 있죠. 예, 선풍기 있습니다. 그 안에 온도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4도, 뭐 5도, 33도, 4도, 5도 이 정도까지. 밤에 잠잘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32도, 33도. 시원한 층으로 옮겼다라는 의혹이 있던데.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이 생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수용 시설입니다. 네, 서울구치소장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인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교정시설로부터 검찰 조사실에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다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전히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상황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제가 일관되게 뭐 평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유형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서울구치소장도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어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 3항 그리고 200조의 6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조문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교도관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사를 거부한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왔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시원한 방으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특혜는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민주당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회의원은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큰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제도나 법률을 만들므로써 큰 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이 잘못됐을 때 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행기관이 하는 걸 일일이 가서 한다. 그러면은 집행기관의 집행 의사결정 기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잘못된 제도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뭐 이럴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렇게 하나하나 사안에 전부 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게 윤석열 피고가 지금 원하는 바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놓고 특검 수사를 관리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여당 쪽에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큰 고비를 넘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보인 관세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35%로
사실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납타 사실 무역 이 자유무역 이 협상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렇게 보복 관세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상당히 잘 방어했다라고 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우리 지금 그 GDP의 20% 3,500억 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로 따지면 이게 GDP의 20%인데 일본은 14%, EU는 7%만 주고 타결을 시켰지 않느냐. 너무 좋다. 어려울 때 믿을 거 기업밖에 없구나.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내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네.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파업 무제한 보장법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이 치아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만큼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나름 노심초사하면서 관세 협상에 임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부터죠. 사실은 큰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중요한 협상은 지금부터일 수 있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만은 결국은 3,500억 불의 펀드라고 하는 것이 그중에 얼마가 자기 자본이고 얼마가 대출이고 또 얼마가 보증이고 이런 것이 전혀 확정된 게 없습니다. 문서화된 합의도 없죠. 그리고 그 자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집행 요구를 하면 우리 쪽에서 그걸 들어줘야 하는가. 캐피탈 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세부 협상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 협상을 민주당 쪽에서는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에 코스피가 126포인트. 3.8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누가 팔았냐면은 외국인이 6,565억 원을 팔았고 기관 투자자가 1조 700억 원을 팔았어요.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적어도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방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는 시장의 반응만 봐도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그런 협상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린 적이 없고요.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안도감인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라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고요. 모든 국가에게 손실을 지금 강요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마치 큰 이익을 가져온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 손실을 막았다는 안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뭐 우리 김종혁 그 최고의 그 자료 화면을 봤었는데 3,500억 불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우리 송 대변인님께서는 이거를 디테일한 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ODA나 EDCF를 통해서 국제 투자나 이런 관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다 준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현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금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는요 민간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는 1,000억 불 정도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고 나머지는 수은, 무보, 그다음에 산업은행 등에서 정책금융으로 대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김종혁 최고가 기업을 내몰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수출 대기업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건 이윤이 있으면 하는 거지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을 내몰았다는 표현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국가가 그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손실은 누가 보는 것이냐?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하지 우리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그 보증이나 대출을 할 때도 현금으로는 출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현물 출자라도 해서 자본금 확충을 해야 그 신용을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규모는 굉장히 큰 게 맞습니다. 우리 GDP의
20% 가까이 되고 우리가 일본 GDP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 비해서 한 60% 이상 되는 금액을 결국 펀드에 내기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단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어제 이 3,500억 불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보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우리 뭐 무역보험공사든 어디든 보증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 프로젝트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조선소 짓고 등등 하니까 그 보증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간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미국에서 조선소를 짓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90%는 미국인이 향유한다고 하는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의 트위터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 쪽에서는 미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러면은 이윤이 나도 그게 대한민국에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어쨌든 기업이 빚을 지는 것이고 대출이 있으니까 보증도 나가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부의 유출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짚지 여야 않을 수 엇갈린 반응을 제가 그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기업들을 손해보게 내모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전략적인 분야, 자기들이 강한 분야에 오히려 국가의 투자를 등에 업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가지 숫자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1,5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2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조선 업체가요. 작년 한 해 매출액을 다 합해서 해양 플랜트까지 해서요. 4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업적을 트럼프가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이런 무리한 일들을 벌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너무 그 결론을 정해놓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결정적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두 컷인데요. 화면을 좀 보실까요? 우리 산업부 출장단이 미국 상무부 건물로 들고 들어가는 이 대형 패널 보이시죠? 조선산업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설명판인데요. 이 내용을 보고 러트릭 장관이 Great Idea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광우병 시위 사진입니다. 정부는 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그런 디테일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광우병 쇠고기 그 파동 그때 국민들의 엄청난 시위 열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건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반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미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주 협상을 지혜롭게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죠 저희가. 그래요? 예. 저희가 뭐 많이 하는 게 이거면 큰일 난다 지금 뭐 광화문에 뭐 반미 데모가 가득 찬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사실 협상하는 동안에는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SNS 쓴 거. 이 문제가 너무도 불거지다 보면 이제 이게 아닌가? 우리 대통령 말이 틀렸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또 새로운 압력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저는 좀 조용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상단이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의 촛불 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이 부분이 어제 주목되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직업 외교관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농산물은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 나아가서 광우병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YTN에서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사과입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그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했던 브리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의 언급, 김용범 정책실장의 쌀과 쇠고기는 지켰다는 취지의 브리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모두 병립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과체류에 대한 검역을,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게 수입 위험 분석 제도를 통해서요. 8단계에 걸친 그 절차를 통과해야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1993년에 이 사과에 관해서 수입 위험 분석
신청했는데 2단계까지 진행됐다 멈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 자체를 풀어놓게 되면은 사과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수입위험 분석 제도를 통해서 지키고 있던 과체류 농산물 시장들이 다 빗장이 열리게 돼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 언론도 주목해서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쌀과 쇠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사과 같은 경우에 검역 단계가 뭐 8단계라고 하죠. 그런 검역 단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사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검역 단계가 완화되면 사과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세요?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를 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하나를 또 이렇게 짚어가지고 얘기하신다면 뭐 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막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자, 정청래 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야당의 비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고 손실을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여야가 정쟁의 그 소재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야에 공히 드리고 싶고 정청래 의원은 특히나 아직도 야당을 하고 있는 느낌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지켜냈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 것이 결코 이번 디테일 협상 과정에서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메시지 관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앞으로 할 텐데 지금 계속 중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양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대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오전 브리핑에서 이 보증, 대출, 자기자본의 비율이나 뭐 집행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요. 그걸 미국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투자는 미국 정부가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SNS 메시지를 올렸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90%가 미국인 이익을 향유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면 그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세심한 메시지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을 하나로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등의 문제를 놓고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은 더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 보복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내놓는 매력 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내후외환 늪에 빠진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와 같은 반전의 계기가 돼야 할 전당대회마저 아직도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또 특정인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이 자해적인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태도가 많이 진일보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윤 어게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 어게인의 흐름을 자꾸 전당대회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의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한길 씨, 성창경 씨, 강용석 씨 등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른바 유튜브 면접 행사였습니다. 예. 거기에 장동혁 의원이 가서 또 첫 번째로 응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강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어제 그 장동혁 의원의 이 행사 참석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원과 지지층의 냉정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어제 장동혁 의원의 이른바 유튜브 면접과 같은 토론회 네. 이것이 이제 당원들에게 충격을 줬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상 뭐랄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세력이 있잖아요. 윤석열 세력이 있고 윤석열 세력이 커가면 언제든지 윤 어게인은 되는 겁니다. 윤의 복당, 윤의 어게인 이게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전국 선거에서는 중도 5%가 좌우하기 때문에 이 중도 5%는 절대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국 선거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당. 옛날에는 그 표현이 있었지만 요새는 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절대 집권을 하거나 승리할 수 없는 정당 그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니다. 이거는 쇄신전대라고 했으면, 혁신전대라고 했으면 혁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경고를 해야죠. 사실상 장동혁 후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저는 해당 행위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자기 상황만 모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혁신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8월의 첫날에도 폭염 기세는 여전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겠는데 다음 주에는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 무더운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35.1도까지 올랐습니다. 34.6도였던 어제보다 조금 더 더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주말은 서울이 35도, 휴일은 34도로 폭염 경보 수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아침 기온은 27도로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나단때 소나기 예보가 있긴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던데요. 호우로 쏟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를 감싸는 기압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며 소멸한 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잔재가 다음 주 초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도에 비를 예보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은 수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도 흐린 날씨에 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호우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내내 흐리거나 비가 내린 날이 이어지면서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보다는 더위가 한 단계 약화하는 겁니다. 다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번 여름 특성상 집중호우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으로 추정되는 3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경기 용인에서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모습을 보면 차량 한 대가 식당 전면의 유리를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진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운전석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식당 유리는 물론 근처 철제 울타리까지 파손됐는데 당시 안에는 120여 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식사하던 손님 3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의식 저하 상태로 구조됐는데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이 가족과 친지 사이로 보인다며 함께 식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조사가 됐습니까? 네, 60대 운전자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주차 차단기를 지나던 중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약물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전해드리면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용인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손님 3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당했는데 중상자 1명은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추가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 선수단이 친선 경기를 위해 오늘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화면 정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어제 홍콩에서 아스널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습, 입국하는 모습 현재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 밤에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또 치릅니다. 토트넘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토트넘 선수단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핸드폰 셔터를 누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그리고 지난해 각각 2경기씩 치르면서 국내에서 팬들과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특히 토트넘에서 10년을 뛴 이 손흥민 선수, 토트넘 소속으로 오는 마지막 방문이 될 수가 있어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팀들의 러브콜을 현재 받고가 있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손흥민의 올 시즌 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선수단들이 지금 같은 옷을 입고 입국을 하고 있는데요. 정면에는 태극기도 함께 펼쳐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입국장으로 태극기를 들고서 입장을 하고 있네요. 많은 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흥민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선수는 올해 초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 선수입니다. 우리 축구의 차세대 간판인데요. 양민혁 선수는 2부 리그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가 돼서 경험을 쌓았고 올 시즌에 토트넘 1군으로 합류를 해서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도 하는 토트넘 선수단 모습.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지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이 시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장인 토트넘 선수와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이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모습인데요. 내일 모레인 일요일 밤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입국을 한 것입니다. 2022년에도 왔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국을 찾아서 각각 2경기씩 치르면서 팬들과 함께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팬들에게 선인사를 하면서 또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서 토트넘의 유니폼을 들고 토트넘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팔을 쭉 뻗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올해 이제
토트넘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게 되는 손흥민 선수 앞으로의 계약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르키예 팀들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정확한 계약 사항은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어떤 계약을 맺을지 좀 관심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양민혁 선수도 조금 전에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의 차세대 간판이었습니다. 자,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 2부 리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가 되어서 현재 경험을 계속해서 쌓고 있고요. 올 시즌 이번 시즌에 토트넘 1군으로 합류를 해서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떠난 이후에 토트넘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차세대 간판으로서 많이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토트넘 선수들이 또 들어오다가 이제 국내 팬들을 만나서 가지고 온 유니폼에 혹은 사진에 지금 사인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단이 입국하는 모습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와 도주수단을 미리 준비해둔 점을 볼 때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택가를 황급히 뛰어갑니다. 곧바로 주차장에 있던 흰색 차에 올라타더니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29일 정오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피해 여성 명의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뒤 오토바이와 다른 차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이다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약 1시간 전쯤 피해자 장례식장에 찾아가 자신이 남자친구라며 빈소를 찾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뒤 미리 준비해둔 술을 마시며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난폭 운전을 벌이다가 음독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A씨는 경찰에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나를 무시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당일에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피해 여성과 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 전에 흉기와 도주에 이용할 이동수단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경기 의정부와 울산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숨지거나 다치는 강력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 사건이 발생한 뒤 대전을 찾아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침없이 상승했던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것을 두고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내린 3,210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3.8%까지 급락해 3,1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장에서도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며 지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삼성전자는 3.5% 하락했는데 사흘 연속 상승 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다시 6만전자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SK 하이닉스 역시 한때 5.6%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폭등했던 한화오션은 오늘도 4.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4%까지 하락해 7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것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증권 거래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한 점도 시장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컸는데 이게 부자 감세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런 강력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않겠는가. 공교롭게도 어제 체결된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관세 관련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달러화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10원 이상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지난 5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이 변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해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역할 변화는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확정했지만 1년마다 갱신되는 내용이라 유사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병력 이동 방안이 담길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한미 동맹 성격 변화는 더 민감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만들어진 한미 동맹의 성격을 중국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나 위협에 맞서 형성되는 동맹 성격상 중국이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도 우려 섞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奉劝美方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미국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미 동맹을 넘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균형 외교 전략도 큰 딜레마에 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미국을 향해서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를 향해 선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관계 개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 건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대남 담화 또 대미 담화 모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향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보다 훨씬 더 비중을 가진 목소리라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두혈통이기도 하고 또 최고 지도자의 누이 동생이기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힘이 실리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 부서 차원에서 하는 목소리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진
담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 대한 담화 내용부터 보면은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면 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뭐 새로운 사고를 촉구하기도 하는데 어떤 원하는 조건이 좀 나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일까요? 이 새로운 사건 혹은 새로운 상황 변화와 관련돼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환경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역적 핵 보유국 지위라는 거는 이제 의제를 바꾸자라는 거죠. 자신들이 일방적인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 다른 방식의 협상을 하자라는 거고, 지정학적 지위라는 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자신들의 우방국이 생겼으니까 과거에 2018년, 19년과 자신들의 처지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협상력이 더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담화 발표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낙 세계적인 독재자와 나는 친구다 이런 걸 과시하기 좋아하긴 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NPT 밖에서 핵을 개발한 북한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감축시키는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를 북이 얼마나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냐 하는 게 지금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대화 의지를 북한이 보여준다면은 뭐 통미봉남 이야기나 코리아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 입장에 생각하면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참전에 대한 청구서는 보냈는데 아직 그 답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보면 남북 관계는 한동안 빡빡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미 협상에서 우리가 패싱될 거다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북미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양보해야 될 핵심적인 사안들은 결국에는 한국하고 협의가 불가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남북 관계도 전반적으로 진전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코리아 패싱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대북 방송도 중단을 했고요. 삐라살포도 중단을 했고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우려의 내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북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일 텐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물론 방송을 통해서 유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이 남북 관계 발전에 어떤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보 유입 방식이 사실은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들이 직접 교류하고 더 많은 분야의 교류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바람직한 방식이고 어렵지만 추구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당장 당면한 현안이 한미 연합연습 조정을 이제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뭐 과거에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연기된 사례는 있지만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잖아요. 이게 연기가 가능할까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연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미 그 연합훈련과 관련된 자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부대들도 이동을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이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가에 대한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결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영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손님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사회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식당 건물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 있고 또 식당 주변으로는 작업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승용차가 이렇게 식당 안으로 돌진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철제 울타리까지 현재 파손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으로 추정되는 3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방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중상자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중상자 가운데 1명은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가 됐습니까?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승용차는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현재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진한 6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주차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도 진행했는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과 직원 등을 포함해 약 6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이 유리창 주변에 약 11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량 돌진에 깜짝 놀라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변 CCTV 등을 현재 수거한 상태입니다. 이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상현동 사고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밤낮 없이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데요. 순식간에 높은 물결이 덮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